어서 오세요. 여기는 솔방문고. 저는 박솔입니다. 잘 있었어요? 오늘은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는 힘, 일명 회복의 기술을 배워볼까 합니다. 류 페이쉬안의 회복력 수업 읽어보겠습니다. 작가는 현재 시애틀의 한 대학에서 심리상담연구소 교수로 일하고 계신답니다. 주로 트라우마 치료를 담당하시네요. 어제 오랜만에 동생이랑 얘기를 아주 길게 했었어요. 현재 저희 엄마가 치매를 앓고 있어서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아마도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그러실 텐데 저희는 자식으로서 그 병든 노모를 집에서 모시지 못하고 시설에 모신다는 점에 죄책감을 느끼면서 괴로울 때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요. 이럴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이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읽어보려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넘어지죠. 그러나 매 순간 또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도 책 읽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사랑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와 책이 있는 곳, 여기는 솔방문고입니다. 내 안의 죄책감을 다루는 방법. 얼마 전 박사과정 지도 교수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우리는 서로의 근황을 주고받고 지난 1년 동안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경험하고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공부하면서 생긴 악습들을 끊어버리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관해서도 웃으며 털어놓았다. 내가 말하는 악습이란 늘 일에만 매달려 있고 거절하는 법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요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등이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 안의 죄책감이 언제나 이렇게 소리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해. 박사 과정을 졸업한 후에야 비로소 내게도 죄책감을 마주하고 처리하는 힘이 생겼다. 나에게 죄책감은 오랜 친구처럼 늘 함께하는 익숙한 감정이었다. 상담실에서도 평소 자신이 느끼는 죄책감에 대해 토론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다. 교수님이 시킨 일을 정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절하자니 죄책감이 들어 할 수 없이 하겠다고 했죠. 여동생이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라 엄마가 매일 걱정하세요. 부모님이 여동생 일로 매일 전화를 하시는데 잘 받지 않아요.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 게 싫어서 그러는 건데 모른 척 하자니 죄책감이 들어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하느라 부모님을 제대로 모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죄책감에 시달린답니다. 어떤 일에 관한 죄책감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낀다고 토로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다. 예를 들어 슬픔, 불안, 괴로움 등의 감정을 느낄 때 마음속 한구석에서 죄책감이 비집고 나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못 써.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지.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2시간 정도 경미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일주일에 약 5시간 정도 중간 정도의 죄책감에 시달리며 한 달에 3시간 반 정도 심각한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한다. 이처럼 죄책감은 대부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다. 당신에게 죄책감은 어떤 감정인가? 당신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죄책감의 목소리는 어떤 것인가? 당신은 주로 어떤 일에 죄책감을 느끼는가? 잠시 시간을 내어 곰곰이 생각해보고 원한다면 종이에 한번 적어보기 바란다. 사실 죄책감은 잘못된 일을 저지르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신의 가치관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때 이를 깨닫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감정이다. 또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잘못을 사과하고 행동을 수정하며 실수를 만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제를 하기로 마음먹고 책상에 앉았는데 SNS를 구경하느라 2시간 넘게 시간을 허비했을 때 느끼는 죄책감은 다시 한번 자신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과제를 완성할 수 있는 또 다른 시간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또는 친구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을 때 느끼는 죄책감은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말해야 할지 생각하게 한다. 죄책감은 우리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감정이다. 보통의 경우에 죄책감은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거나 실수를 만회하고 나면 줄어들거나 사라진다. 그러나 어떤 죄책감은 족쇄처럼 마음을 옭아매고 몇 달, 몇 년 혹은 평생 사라지지 않고 머물러 있기도 한다. 독이 되는 감정. 미국의 심리학자 가이 윈치는 건강한 죄책감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만회하고 고칠 수 있게 도와주지만 건강하지 않은 죄책감은 독약처럼 우리 몸에 퍼져 해를 끼친다고 설명했다. 생존 죄책감, 분리 죄책감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 2가지 모두 인간관계와 관련이 있다. 전쟁이나 비극적인 사고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대체 왜 나만 살아남은 걸까 하는 생존 죄책감에 자주 시달린다. 이러한 죄책감 때문에 그들은 생존했지만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살아남은 것이 곧 죽은 사람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큰 사건 외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생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운이 좋거나 다른 사람들이 고생할 때 편하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다. 또 하나, 독이 되는 죄책감은 바로 분리 죄책감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얻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포기했을 때 이런 죄책감을 느낀다. 예를 들어 꿈을 이루기 위해 유학을 떠나려고 하는데 가족들이 극구 반대할 때 혹은 해외에 나가는 일을 하느라 몸이 아픈 가족을 돌보지 못할 때 심한 죄책감에 시달린다. 또 혼자 출장이나 여행을 갔을 때 집에 남아있는 배우자와 아이들 생각에 죄책감을 느껴 여행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기도 하고 내가 한 행동이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분리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죄책감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정보를 전달해준다. 그런데 생존 죄책감과 분리 죄책감의 문제는 뚜렷하게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사과를 하거나 실수를 만회할 만한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죄책감은 마치 고장난 경보기가 계속 잘못된 경고를 보내는 것과 같다. 잘못된 경보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 자신이 무언가를 소유할 만한 가치가 없는, 편하게 잘 살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고, 심지어 자신이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죄책감의 목소리. 나는 상담실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감정은 자료라는 말을 자주 한다. 이처럼 죄책감을 포함해 모든 감정은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해준다. 앞에서 자신의 죄책감에 대해 적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과연 이러한 죄책감은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죄책감의 목소리는 사실 당신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려주고 있다. 만약 혼자 여행 중에 집에 두고 온 배우자와 아이들에게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건 당신이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다. 당신이 남들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특권을 누린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면 사회의 불공평함에 대해 의식하고 있고 사람들 모두 충분한 자원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미다.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해서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건 당신이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죄책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스스로를 더욱 잘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인식할 수 있다. 죄책감은 자신이 자라온 가정이나 사회의 가치관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한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의 요구는 자신의 것보다 중요하다고 배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할 때 죄책감을 느낀다. 또 여성은 언제나 희생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주입하는 가정 혹은 사회에서 자란 사람은 머릿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여성의 역할과 여성에 대한 기대 때문에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죄책감의 소리를 들으며 과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죄책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자신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면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그리 아름답지 않고 감추고 싶었던 부분들을 말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자신의 완벽하지 않은 면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할 수 있다. 나에게도 단점과 한계가 있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며 나에게도 단점과 한계가 있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며 때로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보자.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존중받고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다. 죄책감을 감사함으로 바꾸다. 그렇다면 죄책감을 느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불교 학자 툽텐진파는 사람이 죄책감을 느끼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변한다고 말했다. 죄책감이 모든 초점을 나에게 집중시켜 마치 세상에 나 혼자 남아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듣고 내가 죄책감이라는 깊은 우물에 빠졌던 때를 떠올려 보니 정말 그때는 나밖에 생각나지 않았다. 나는 죄책감으로 인해 부끄러움과 난처함을 느꼈고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이때 나에게는 주위 사람들을 바라볼 여유가 없었고 오로지 나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의 세상은 오직 우물 입구 위로 보이는 작은 하늘뿐이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확장하고 죄책감을 감사함으로 바꾸는 것이다.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생존 죄책감이든 분리 죄책감이든 가장 먼저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깨닫고 인정해야 한다. 충분한 자원이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자신이 원하는 인생 목표를 세우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알아야 한다. 잠시 자신이 가진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느껴보라. 이 감사함의 감정이 우리 몸의 어떤 부분에서 느껴지는가?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가? 그런 다음 감사함과 하나가 되어보자. 죄책감은 사람을 자기만의 세상으로 움츠러들게 한다. 그러나 감사함은 힘을 실어주고 자기만의 세상을 더욱 넓게 확장해 다른 사람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감사함을 행동으로 바꿔 사회의 불공평함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 힘이 닿는 범위 내에서 자신이 가진 자원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다. 자신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거나 자신의 열정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도 있다.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누구나 죄책감을 느낀다. 어떤 죄책감은 가볍고 어떤 죄책감은 아주 무겁다.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죄책감의 목소리는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그러니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하라. 생존 죄책감 혹은 분리 죄책감을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마음속에서 무거운 짐이 된다. 죄책감을 발견하고 적절한 이름을 붙여주며 그 감정을 감사함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보자.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함과 행동을 느끼고 감사함을 행동으로 옮겨 앞으로 계속 나아가자. 환영받지 못한 감정을 환영하라. 팬데믹 시대를 맞아 인터넷에는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시기에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감사함을 배울 수 있는지 알려주는 다양한 글들이 올라왔다. 나 역시 이런 글들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고 낯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한 번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심리치료사 에스터 페레리 쓴 불평의 기쁨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게 되었다. 그녀는 지금이야말로 불평에 대해 토론해야 할 때라면서 원망을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글의 제목을 봤을 때 처음에는 멍하다가 잠시 후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불평을 해도 될까? 과연 내가 불평할 자격이 있을까? 지금 가진 것들에 대해 당연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게 옳지 않을까? 내가 불평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불평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 혹은 반응이 떠오르는가? 또 무엇이 연상되는가? 불평 리스트 적어보기. 내가 불평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불평하지 마 라는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불평하면 안 되고 불평은 나쁜 것이라고 배웠다. 인터넷에서 불평을 검색해보면 성공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는다. 불평을 멀리하는 법 등의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불평은 다양한 문화와 모든 언어에 존재하는 단어다. 유태인들이 사용하는 이디시어에는 불평을 나타내는 단어가 무려 10개나 있다. 부정적인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는 행위는 나라와 문화를 막론하고 사람들에게 아주 보편적인 일이다. 원한다면 잠깐 시간을 내어 마음껏 불평을 해보라. 최근 가장 불평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인가? 종이 한 장을 준비해 마음속에 담아둔 불평을 모두 적어보자. 이 목록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고 다 쓴 다음에 찢어버려도 괜찮다. 나도 이 글을 쓰다가 잠시 멈추고 종이에 불평을 적어보았다. 코로나 정말 지겨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온라인 수업이 정말 싫다. 내가 쓴 글을 고치고 싶지 않아. 이것들은 내가 적은 불평이다. 당신은 종이에 무엇을 적었는가? 마음껏 불평하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불평하는 것이 당신에게 힘든 일인가? 마음껏 불평해보기. 내가 쓴 글을 고치고 싶지 않아 라는 불평은 이 책의 원고를 수정할 때 추가한 내용이다. 학술지에 논문을 기고하거나 책을 쓰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바로 논평이나 서평을 확인할 때다. 글에 대한 평가를 받을 때면 크게 한 방 맞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내 글이 그렇게 엉망인가? 저 사람들은 대체 무슨 근거로 내 글을 비판하는 걸까? 학술 논문을 기고하는 과정에 대한 수업에서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논문을 기고하고 비평가들의 평가를 받으면 누구나 충격을 받고 화가 날 겁니다. 이럴 때는 누군가를 찾아가 실컷 불평하세요. 논평은 일단 덮어두고 한참 지난 다음에 다시 펼쳐보세요. 나는 당시 교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늘 새기고 있었고 이후 학술 논문을 기고하거나 책을 쓸 때 이 방법으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논평을 읽으면 가장 먼저 친구를 찾아가 불평을 토로하면서 반격하고 싶은 마음을 해소한다. 그리고 며칠 후 덮어놓았던 논평을 다시 펼쳐보면 그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이해가 되고 내가 글을 쓰면서 발견하지 못했던 맹점들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이 책을 쓸 때도 예외는 아니었다. 누군가를 찾아가 속에 있는 불평들을 모두 쏟아내고 난 후에야 비로소 새로운 의견을 받아들이고 원고를 수정할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누군가에게 불평을 털어놓거나 누군가의 불평을 들어주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다. 그런데 때로는 불평을 털어놓았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싸늘한 대답을 듣기도 한다. 네가 얼마나 운이 좋은 줄 알아? 불평 좀 그만해. 또는
입장을 바꿔 친구나 가족들 혹은 배우자의 끊임없는 불평에 치여서 이렇게 소리치고 싶을 때도 있다. 네가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불평만 하는구나. 이제 정말 그만 좀 해. 살다 보면 좌절할 때도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많다. 매 순간을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만으로 사는 건 어렵고 때로는 마음껏 불평을 쏟아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당신의 불평을 가만히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는 불평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를 찾아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지금 불평을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너한테 문제를 해결해 달라거나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건 아니야. 내가 불평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기만 하면 돼. 가끔은 내 친구에게도 실컷 불평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그럴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친구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마음껏 불평할 수 있는 공간이다. 불평이 말해주는 것들. 이제 조금 전에 적었던 불평 리스트를 다시 한번 읽어보자. 그런 다음 두 눈을 감고 당신의 불평들이 자유롭게 모여있는 어떤 공간 속에 써 있다고. 그런 다음 두 눈을 감고 당신의 불평들이 자유롭게 모여있는 어떤 공간 속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자. 그리고 천천히 각각의 불평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불평들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나는 불평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 밑에 숨어있는 또 다른 감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수업이 하기 싫다는 불평 아래에는 내면의 불안함이 숨어 있었다. 강의를 시작한 지 이제 겨우 2년 차에 접어들었고 영어가 모국어도 아닌 터라 학생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할까봐 혹은 내 말이 학생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을까봐 늘 전전긍긍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려니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던 것이다. 내 글의 논평에 대한 불평 아래에는 부족한 능력에 대한 부끄러움이 숨어 있었다. 이럴 때 상대방을 질책하거나 원망하며 공격하는 자세를 취하는 건 자신의 부족하고 취약한 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다. 마음속의 불평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을 때 불평 밑에 숨어있는 취약성을 발견하게 된다. 어쩌면 사람의 모든 공격적인 행위 이면에는 창피함과 불안함 혹은 숨기고 싶은 취약성이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 예일대학의 교수 마크 브리켓은 그에 져서 감정의 발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감정은 한 개인이 무언가를 경험할 때 내면에서 어떤 메시지가 발생하는지를 전하는 뉴스 보도와 비슷하다. 나는 이 비유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외부 세계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아는 것처럼 내면에서 보도하는 뉴스에 귀를 기울여야 감정을 이해하고 이러한 감정이 어떤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 모든 감정은 정보다. 특히 그 중에서도 부정적인 감정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분노는 무언가를 침해당했거나 불공평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두려움은 위험을 알려주며 슬픔은 소중한 것을 잃었음을 깨닫게 해준다. 실망은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부러움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나도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려주며
질투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 혹은 일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알게 해준다. 고독은 누군가 나를 바라봐주고 함께 있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알려주고, 압박감은 자신이 너무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를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당신의 불평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그 아래엔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가? 이러한 감정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네, 낭독을 들으셨습니다. 그렇군요. 흔히 말하는 뭘 잘못했을 때 내가 양심의 가책으로 느끼는 죄책감의 종류와 조금 다른 것이었어요. 그렇죠? 분리죄책감에 저희가 심적으로 괴로웠었군요. 이제는 괴로워하는 시간보다 요양시설에서 잘 계시고 또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는 엄마한테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죄책감 대신. 상실과 좌절로 가득한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든든한 힘을 길러주는 책이랍니다. 여러 가지 또 감정들에 대해서 처리하는 법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도 보시고 다독다독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 들고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 친구들, 잘 있어요.